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애널리스트입니다. 외국인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지수는 2000선에 굉장히 묶여 있었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전고점 돌파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이슈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재정 이슈도 해결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제 수장, 미국의 경제 수장도 자넷 옐런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와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 된 자넷 옐런, 디폴트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 전 세계는 자넷 옐런의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을까? 이슈를 좀 세게 건드려 봅니다. 디램 시장의 1위를 꿈꾸는 SK 하이닉스, LG U+는 류현진 효과가 사라진 걸까? 현대와 미래가 모두 중요한 증시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증시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붙어봅니다. 미국 셧다운과 펀드 플로우. 펀드는 미국 셧다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증권사 리포트, 믿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분석들을 열심히 뒤집어 봅니다. 증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슈 세게 건드리기에서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의 변화, 바로 첫 번째 여성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먼저 FRB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방 기준 금리를 제정하고 있는 일종의 미국의 이 금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중앙은행과는 조금 다른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먼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특성상 연준이라고 하는 것은 12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지역은행들이 일종의 모임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FRB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구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이곳의 수장이 이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2차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또 제조업의 부흥을 다시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융이 시장의 강세가 된 가운데 소비가 또 시장의 중심이 된 가운데 이 소비 정책과 전체적인 경기를 이끌 수 있는 화폐 정책의 수장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넷 옐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어떤 이슈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의 경제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방만하게 늘려놨던 비정상적인 조치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의 조정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번에는 워낙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과 이어서 실제로 돈을 투입하는, 달러를 찍어내는 그런 양상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또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과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테이퍼링, 양적 완화의 축소와 함께 금리를 정말 올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비중 축소 정책을 언제쯤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특별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적어도 한 3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연준 의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역임해왔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상황들 속에서의 금리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0년대부터 쭉 살펴보시면 연준 의장이 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먼저 어서번스부터 시작해서 월리엄 마일러라든지 폴 볼커, 그린스펀이 가장 오랜 기간 의장으로 재직했었고요. 버냉키가 불황경제학의 핵심 이 교수였던 것처럼 이 불황기간에서 또 오랜 기간 FRB 의장 역임해 왔죠. 그리고 이제부터 내년 1월부터는 자넷 옐런 의장이 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들의 성향을 살펴보시면 폴 볼커 정도가 금리를 급하게 끌어올려서 한번 경기를 크게 망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미국 경제의 속도,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방기금 금리도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87년도부터 꽤 오랜 기간 연준 의장을 담당했던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지속적인 조절을 통해서 통화량, 물가를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또 미국의 골디락스 경제를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 통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알렌 그린스펀의 금리 조절을 통해서 버블을 키웠고 이 버블이 결국은 터졌기 때문에 이 버블을 누르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불황경제학의 대가 지금 벤 버냉키였죠. 이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불황을 잡기 위해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을 정도로 돈을 쏟아 부었던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면 금리는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연방기금 금리를 나타낸 것입니다만 은행들의 재할인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통화 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간접 수단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금리가 과연 언제부터 올라갈지 여부를 시장은 계속 가늠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한 201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것도 2016년까지 넘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미국 경제가 조금 또 위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성장이 둔화되면서 또 금융이 강화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는 쭉 내려온 상황인데 이 벤 버냉키가 워낙 내려버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금리는 올려야 될 시기만 남아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과연 언제 올릴까에 대한 그런 논의가 앞으로 쭉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뭐 빠르면 2015년 말 정도, 좀 늦는다면 2016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현재 매달 850억 불씩 진행되고 있는 이 비전통적인 조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줄어들 것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넷 옐런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앨런 그린스펀이 재직했던 시절부터 10년이 넘게 그 연준위원으로 계속 자리매김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연준의 정책을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시장에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FRB의 의사결정 구조는 의장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최종 결정권에 있어서는 약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의사구조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면 두 번째는 의사구조 쪽에서의 변화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지금의 연준위원 12명의 성향을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성향을 보시면 한 4명 정도가 중립 이하 정도, 즉 매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나머지 8명 같은 경우에는 찰스 에반스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성향, 즉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지금 임기가 다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이번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뀌는 7명 중에서 성향들을 보면 대부분 매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12명이 지난 9월 달에 연준 의사록을 봤을 때도 성향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끝낼 때가 됐다. 연내에는 단행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거의 팽배해 있다라고 하죠. 다만 이제 전제를 달아두고는 있습니다만 이 비둘기파적인 사람들도 현재 구간에서 양적 완화를 중단하자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8명이 그만두고 7명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가는 7명 중에서 무려 5명은 최소한 중립 이하, 굉장히 매파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매파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좌우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의장이 기존의 자넷 옐런이 지속한다고 해서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조금만 좋아지고 물가 쪽에서 조금은 올라가는 그런 신호가 주어지게 되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 특히 찰스 플로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죠. 양적 완화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해오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해야 된다. 아주 빠른 속도로 축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발언해 왔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과연 연준 위원으로 내년 1월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얼마만큼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넷 옐런은 얼마나 또 현명하게 이러한 반대 의견들을 묵살해 나가면서 시장의 기대를 지켜줄 것인가. 우리가 지켜볼 만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이 의사 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제 올리냐가 문제였다면 의사 구조는 당장 내년 1월 달에 바뀐다라는 거죠. 의장도 바뀌지만 위원도 바뀌면서 성향들 숫자가 맞춰질 가능성, 그러니까 좌우 균형이 맞춰지면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물가의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의 양적 완화의 충격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인다면 의외로 결정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부담감을 충분히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넷 옐런이 의장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특히 찰스 플로셔를 비롯한 제프리 레커 같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이번에 FRB 이 결정권자 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사람으로 들어감으로써 시장의 분위기, 연준의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매파가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 같은 건가요? 그거랑은 다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성장론자 쪽이냐,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통해서 성장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비둘기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통화 완화를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진보 보수와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비둘기파라고 얘기하는 자넷 옐런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공화당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좌우의 어떤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통화 완화 쪽, 그러니까 이제 향후 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쪽의 움직임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좀 더 경기에 대해서보다는 물가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좀 더 선호하면서 정책을 쓰는 것, FRB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지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매파 쪽의 사람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연준이라고 하는 단체의 원래 목적이 물가 조절 아니냐, 그렇다면 물가 조절만 하면 되지 왜 기껏 돈을 풀어서 경기까지 부양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질문해 주셨던 비둘기파, 매파의 특징은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보 보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자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의사 구조가 바뀌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맞춰 나가는데 자넷 옐런이 이 버냉키만큼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냉키는 거의 8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왔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옐런이 지금까지 발언했던 여러 가지 이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향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옐런 자체의 성격은 여전히 성장론자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죠. 자,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들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각각의 불경기 때마다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정책 등을 통해서 고용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됐는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기간별로 봤을 때 한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2007년도부터 9년까지 나타난 이 리세션, 일종의 금융 충격 이후에는 고용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치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노후화됐고 산업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회복 자체가 지금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하자라는 것인데 얼마 전에 자넷 옐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부 이 연준의 원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의 상승을 포기하고서라도 고용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70%가 소비니까 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선 고용이 살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가라고 하는 연준의 기존 목표를 약간은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넷 옐런의 성향만 보자면 성장론자에 가깝고 기존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성격이었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돈을 집어넣는데도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팍팍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충격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렇게 취약한 경제 구조 상에서는 경제정책, 연준이 지금까지 써왔던 정책을 쉽게 거두면 안 된다라는 시각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자넷 옐런을 포함한 비둘기파가 여전히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준의 설립 목적 자체가 물가 조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의 조절인데 지금 장기 물가를 보시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느냐? 20년 평균이 지금 2.7%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물가의 수준은 거의 제로 수준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오거나 아니면 지금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가 고용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고용률의 장기 평균도 6.1%인데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죠? 8%에서 이제 조금 내려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지금 달성하지 못했고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둘기파 의견이 아직까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넷 옐런이나 아니 정체적으로 FRB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표권자들이 아직까지는 비둘기적인 성향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의 관점, 고용이 회복된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이들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내년 1월 달부터 연준에 이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교체가 되는 상황 속에서 좌우 균형이 좀 맞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앞으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자넷 옐런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와도 시장과 소통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칠 거다라는 것은 조금 아니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나오는 경제지표나 여러 가지 탄력적인 상황에 따라서 연준의 상황이 언제든지 크게 바뀔 수 있다. 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 없고 비전통적인 정책도 걷어들이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신다면 이제는 자넷 옐런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지표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고 그에 반응하는 연준 위원들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넷 옐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예측은 이제부터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살펴볼 두 종목, 뜨거운 종목과 좀 차가워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죠. 그리고 연속 일수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과연 이렇게 빠르게 산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사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가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 부분부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순수 반도체 업계이기 때문에 결국 팔고 있는 반도체의 시황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얼마 전에 화재가 났죠?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가격은 스팟 가격, 고정거래 가격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팟 가격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널뛰게 하고 있는 이 디램 가격의 업체들과 생산업체들이 그대로 계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가격을 근거로 해서 스팟 가격을 근거로 해서 고정된 가격으로 오랫동안 거래를 하게 되죠. 이걸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스팟 가격이 뛰다 보니까 고정거래 가격도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엘피다 같은 쪽에서는 모두 고정거래 가격으로 컴퓨터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들과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3분기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몇 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은 굉장히 붐업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가 상승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외국인들이 폭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나오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과 2008년도 정도를 봤을 때는 10% 내외 정도였던 지분율이 지금 30%를 넘어섰고요. 얼마 전에 그 하이닉스의 블록들이 있었죠. 대규모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정책금융공사 가지고 있던 물량의 블록들이 있었는데 이 블록들을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비싼 가격에 가져갔습니다. 이런 블록딜을 하게 될 때는 기관들과 외국인을 모아두고 일종의 채권 딜처럼 가격을 가지고 이제 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부른 사람에게 많은 물량을 띄워주고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부른 사람들에게는 좀 덜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 밴드를 정해두고 그 가격 밴드 내에서 높은 호가를 써낸 사람과 낮은 호가를 써낸 사람들에게 차례로 이렇게 배분하는 뭐 그런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워낙 높은 가격을 써내서 실제로 이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5%에서 한 7%가량 할인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 거래도 한 1, 2% 정도 조정받으면서 끝날 정도로 외국인들은 이 블록들을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져가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반도체 업계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대만 업체들이 엄청나게 난립을 했었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디램만 만드는 업체들이 한 10대 개 될 정도로 많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군소업체들은 1, 2%로 완전히 위상이 이제 축소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단연코 선두, 그 다음에 마이크론과 LP단합이 2위, 하이닉스가 3위. 그렇지만 이 3위의 격차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업체가 지금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시장을 압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치킨 게임은 끝나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이제 다 사그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향후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를 계속 계산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은 쉽사리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이 위쪽으로 튀어 올라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LP단합이 나눠먹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성격이 복잡한 업체죠. 여러 부품도 만들고 세트도 만들고 가전도 있고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순수한 반도체라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차이 없는 2, 3위권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크론, LP단합과 SK하이닉스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 개 업체를 비교해 보면 밸류에이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추세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외국인 매수와 함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분 확대라는 부분, 그래서 오버행을 잘 넘어갔다라는 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고 마이크론의 동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좀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 하이닉스의 가장 큰 문제점, 밸류에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인 줄 아십니까? 실적이 말 그대로 널뛰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도별로 실적 봤을 때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크게 늘었다가 크게 줄고 그러니까 실적 추정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다라는 거죠. 이 기간이 다 무슨 기간입니까? 반도체의 치킨 게임을 통해서 치열하게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경쟁이 나타났던 시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치고 나갈 때 하이닉스나 나머지 업체들은 조금 이익 냈다가 조금만 사정 안 좋아지면 바로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익의 안정성이라는 거죠. 2013년 실적, 2014년 실적, 2014년에 무려 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성장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항상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를 내더라도 흑자 조금 냈다가 크게 줄어들고 크게 늘었다가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던 하이닉스가 이제는 일정 정도의 레벨의 이익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을 지금 외국인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쪽에는 투자하기가 어려웠지만 왜냐하면 스윙 투자 필요했죠. 이익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이때는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익이 좋아질 때 샀다가 나빠질 때 파는 전략.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좋아지거나 적어도 일정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면 하이닉스도 이제는 일정 가격대는 꾸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2만 원에서 4만 원을 널뛰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만 원 이상의 가격은 앞으로 쭉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3만 원에서 한 4만 원도 갔다가 조금 내려오면 이제는 뭐 2만 원까지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뭐 빠져도 한 뭐 3만 원 정도까지만 빠졌다 재차 올라가는 약간의 밸류에이션의 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 시각이 바뀌면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지분율이 10%에서 35%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30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한 강도를 보여주고 있고 사는 금액도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삼성전자를 사는 금액과 비슷한 강도로 사고 있는 날도 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SK하이닉스는 바뀐 것이 외국인들의 선호도 결국은 이익의 항상성과 함께 시장의 전체적인 판도를 바꿔놨다라는 점이 가장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볼 만한 상황은 없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죠. 자, 아까 이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미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름 봤던 뭐 키몬다, 나니아, 프로모스, 파워칩 이런 애들은 지금 점유율을 지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1, 2%까지 지분율이 빠져버린 상황이고요. 엘피다, 마이크론 두 개 합친 게 하이닉스보다 약간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3개 남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간다고 치면 결국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둘이 치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계속 물량 수급 과정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과 엘피다가 좀 더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시장에 붐업을 시켰을 때 SK라고 하는 이제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경쟁 자체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디램 가격의 전망인데요. 자, PC용 디램 가격은 지금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전망은 2014년 넘어가면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세에도 걱정을 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양적으로 많이 팔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죠. 즉 P가 빠지더라도 Q가 늘어나면서 걱정이 없다.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박리담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박리담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Q, 즉 매출이 계속 늘어야 된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출은 늘지 않고 P가 줄어든다면, 즉 판매 가격만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점은 뭐냐면 실제로 삼성전자 내에서 반도체 만들고 삼성전자의 핸드폰 사업부가 이 반도체를 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꾸준하게 조절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만들다 보니까 세트 업체들에게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과정에서 세트 업체들이 덜 사거나 많이 사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급을 조절해버리면 하이닉스는 여전히 조금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두 가지 위험은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 한 가지와 또 두 번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Q의 증가, 즉 매출의 증가가 시장 예상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내려가는 P로 인해서 이익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략적으로 접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집중되고 있죠.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나쁜 게 한 가지도 없죠. 그렇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지금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마이크론 주가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강한 모습을 보인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꺾이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2004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종을 받고 있는 LG U+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U+는 처음 그림부터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처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LG U+, 최근 들어서 주가는 별로 안 좋은 양상입니다만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LTE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지금 분기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LTE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LG U+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뭐 KT 것도 써보고 SK텔레콤 것도 써보고요. LG U+의 LTE도 모두 써봤습니다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굉장히 이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지역 내에서는 LG U+의 LTE가 갑이다라고
감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LG 플러스에 광고 선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단말기를 이용해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TE 쪽에 전반적인 가입자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RPU, 즉 가입자당의 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주가는 왜 빠지고 있는 거냐? 지금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닝 시즌에 단기적인 이제 일회성 비용이 늘어나면서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주 개념으로서는 SK텔레콤이나 KT보다는 조금 LG 플러스가 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수급이 최근에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LG 플러스는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 이유를 펀더멘탈적으로만 본다면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LG 플러스는 어떤 상황에서 보더라도 국내 지금 3위 업체 아니겠습니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어쨌든 3위 업체이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많이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U+ TV와 같은 IPTV 쪽도 계속적으로 선전해 나가면서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있죠. 자, 이런 비용들이 부담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은 원래 예상치를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더 살펴보면서 LG 플러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 볼 텐데요. 자, LG 플러스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신규 가입자 수를 봤을 때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보게 되면 SK텔레콤은 유지고요. KT는 계속 빠지고 있고요. LG 플러스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은 50% 정도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 신규 가입자가 순증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LG 플러스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KT에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LG 플러스의 시장 점유율도 2011년 지금 1월달만 하더라도 17%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KT와 격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ARPU 개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는 점이 LG 플러스를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들은 꾸준하게 좀 발견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누적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절반 정도 SK텔레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LG 플러스가 20%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면 지금 5대 3대 2의 정도의 비율로 이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KT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 전략상에서 봤을 때는 펀더멘탈의 큰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 일시적인 3분기 비용 부진, 비용 증가 요인으로 실적 부진 요인으로 주가가 빠졌다면 단기적인 매수 기회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3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광대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대역 투자 비용이 LG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의 실적도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측면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그림들은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녹아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악재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보면 광대역 투자, SK텔레콤도 해야 되고 KT도 해야 되고 LG 플러스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대안은 배당을 보고 KT나 SK텔레콤에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통신장비 쪽에 좀 더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에서도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비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니까 최근에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통신 쪽에서도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경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통신장비주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럼 LG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좀 약간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은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케팅비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대역 투자와 관련된 부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실적의 전반적인 추이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LG 플러스에 대해서는 아주 긴 관점이 아니라면 조정시 매수 관점, 좀 더 조정을 이용해서 사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조정시 매수를 해서도 길게 가져가기보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을 병행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LG U 플러스 사라고 그러는데 괜찮지 않나요?
글쎄요, 뭐 그건 관점의 차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으로 통신 3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통신주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이 통신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채널을 통해서 방송통신 융합에 좀 총화가 되지 않겠는가, 어떤 새로운 일종의 플랫폼을 낳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정도 영역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주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 뭐 조정식 매수 관점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조정식 매수 관점, 매수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인 트레이딩을 병행해 나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신 3사 중에서 어디를 제일 좋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SK텔레콤이 아직까지는 좀 탑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배당 때문이 아니라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2,500만에 가까운 그 가입자의 숫자, 그 숫자가 결국은 경쟁력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해드렸던 뭐 네이버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미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입자가 많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사업 기회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통신주가 결국은 이렇게 뭐 데이터 통신 이런 거에만 매달리면 저는 영원히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찾아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라도 충분한 가입자 숫자를 가져나가고 있는 SK텔레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자금 흐름에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결국 금융시장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다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가 투자하는 증권, 주식이나 채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는 펀드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펀드 플로우와 관련된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이 강송철 연구원이, 이 퀀트 쪽 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 셧다운과 펀드 플로우, 노 이펙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미 제목에서 결론이 나와 있죠. 미국의 셧다운에 따라서 펀드 플로우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니까 충격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펀드 플로우는 기존의 방향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각을 밝혀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근 2주간 움직인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지역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자, 자금이 유입된 곳과 유입되지 않은 곳, 오히려 유출된 곳을 살펴본 것인데요. 유입된 곳이 어디입니까? 서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이머징 마켓 펀드 쪽에 좀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중동 쪽에서도 돈이 빠져나갔고요. 미국 펀드 쪽에서도 일부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재정위기 뭐 이런 것들이 하도 막 날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일부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들어오거나 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금과 같은 상품 시장으로 약간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 흐름의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별로 재미없었던 이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가 최근에 강했던 이유를 펀드 플로우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미국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일별로 살펴봤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미국이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1일 날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터지고 나서는 그 전까지 들어왔다 나왔다가 오히려 10월 2일까지는 돈이 조금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워낙 시장이 강하고 과거에 경험이 한번 있었죠. 미국 정부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정부의 국채, 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신용등급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금융시장에 한번 큰 충격을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맞지 않을까 시장에서 우려했었는데 실제로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이번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용등급에는 별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일간 이 펀드 흐름을 나타낸 것이라면 이쪽 그림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채 신용등급이 강등된 시기에 빅스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50포인트였습니다. 이 극도로 이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주식시장도 급락했었고요. 변동성이 컸었는데 최근에는 주식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빅스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때 수준과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빅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20 정도는 넘어야 위험을 느끼고 있는 강도가 그만큼 민감해지고 높아졌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미국의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극한에 달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패닉이다. 미국 정부 폐쇄가 너무 오래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 폐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핵심은 기간이다. 기간이 과연 얼마만큼 길어질 거냐라는 건데 예상보다 길어지곤 있습니다만 2, 3일 내에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건 돈이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지수는 안정감 있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조정은 물론 나타나고 있지만 자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위험을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미국 시장에서 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주변 요소들도 리포트에서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신용을 나타내는 지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도 있을 거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도 있을 거고, 회사채 수익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리보금리. 그리고 리보금리와 3개월물 미국채 재정 수익률의 격차를 이용한 테드 스프레드. 이 두 가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급등을 하면 불안하다라는 것인데, 지금 둘 다 모두 보시면,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는 큰 폭의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등락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리보금리가 기준금리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기준금리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채 수익률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물 중심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가 옐런 임명되고 이러면서 다시 줄어든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문제인데 지금 이건 내려가고 있고 이거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용지표들 쪽에서도 아직 위험 신호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돈이 조금 빠져나갔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시장에서 정말 두려워하거나 크게 이 자금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위험 요소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리포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지금 선진국을 보시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 DM이라고 하는 게 선진국을 나타낸 거거든요. 선진국 펀드 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정체 양상. 그래서 2013년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던 것이 선진국 시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선진국들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살펴봤다시피 미국의 재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인 휴직에 들어가 있다. 이런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이머징으로 넘겨보면 다음 그림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머징 2013년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살펴본 선진국과는 다르게 계속 이 빨간 선이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머징 펀드 플로어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빠져나가던 추이에서 8월을 기점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빠져나갔습니다만 빠져나간 주체는 우리나라 한국이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들 그리고 한국이나 일부 국가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되는 그런 차별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머징 마켓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돈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동안 빠져나간 것들도 전반적으로 패시브 펀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다시 유입되고 있는 것도 패시브 펀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그대로 추종한다라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군들을 그대로 담거나 코스피 100을 추종할 수 있는 ETF를 그만큼 사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지수를 추종하는 장기 자금들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니면 베이시스를 이용하는 단기 차익 거래자들도 물론 들어오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국적별로 살펴보니까 미국 국적의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 이런 것도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패시브 자금들, 초과 수익률을 누리는 공격적인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다음 그림 살펴보면 이제 국적별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어떤 지역의 펀드들이 들어오고 있느냐 봤더니 역시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US 국적, 미국 국적의 펀드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유럽 쪽은 이제 매도를 조금 줄여나가면서 매수 쪽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뭐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의 영향력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데요. 유럽계는 이제 막 돌아서고 있는 시점이고 실제로 미국계 자금이 최근에 꾸준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안정성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아마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관점을 지금 현재 이 리포트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반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환율이라고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최근 한 달과 한 5일 동안 나타난 환율의 변화, 이 환율의 변화는 무엇에 대한 변화냐면 달러에 대한 절상률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과연 통화가 얼마만큼 강세로 움직였느냐, 이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공, 대만, 러시아, 멕시코, 한국 대부분 다 이머징 국가입니다. 이머징 국가들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특징은 최근에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결국은 환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런 통화들의 강세의 전체적인 시장 자금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인 성향의 국가나 종목이나 환율을 고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로 흘러들어오면서 이들 국가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리고 전체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지만 바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이고요. 3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대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쪽으로 돈이 배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 매수도 이어질 것이고 전체적인 시장 동향에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리포트의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 리포트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뒤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죠. 미국 국적 자금이 들어왔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먼저 선도했던 IT나 자동차 종목군들이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 올라갔던 종목까지 올라가면서 전체 지수에 이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의지, 균형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레벨업 되다 보니까 지수도 레벨업을 하려는 의지. 그래서 2050선이 굉장히 이제 중기적인 저항선이 돼버렸는데 이 중기 저항선을 깰 듯한 분위기가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핵심이죠. 그래서 이 리포트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적한 것이 바로 환율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환율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그 지금 원화가 지금 벌써 1070원을 오늘 장중에는 막 깨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원화 강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시장에 달러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경상수지흑자가 거의 매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뭐 테이퍼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경우에는 달러도 하락을 멈추고 강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강하게 들어왔던 미국계 자금의 탄력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013년에 7월, 8월까지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였습니까? 선진국은 사고, 이머징 마켓은 파는 그런 단계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이 동시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있는가를 검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이 최근에 오른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뭐 급등하는 거 아니고요. 반대로 선진국 시장이 급락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또 급락하는 것도 아니죠. 약간의 차별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달러라고 하는 환율을 기점으로 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약세를 보일 때 펀드의 움직임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두 가지 관점이죠. 환율의 움직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원화 환율보다는 달러의 환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를 살펴보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선진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과거처럼 상하관계수가 높아지면서 선진국이 가면 한국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앞으로 남아있다. 특히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가 차별화가 조금 나타날 텐데 이런 주가 차별화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크게 가져갈 때 선진국 증시와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올해 전반기처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액티브 펀드 쪽으로 들어와서 실적 좋은 종목만 꾸준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최근에 보였던 전반적인 트렌드, 그 트렌드가 뭐였죠? 결국은
특정 종목만 계속 간다라는 거죠. 간 종목만 계속 가는. 그래서 신고가난 종목만 계속 신고가나고 안 오른 종목군들의 수익률은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수 전체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물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종목이 계속 조금씩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건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단순하게 왜곡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확인해 나가는 체크 포인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투자 전략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지수 기준의 투자보다는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사는 그런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실적이 좋은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개별 종목은 시가총액 비중이 낮고 우리가 중소형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그리고 우량주, 실적이 좋은 우량주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라 함은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좀 레벨이 낮은 종목이 아니라 시가총액 비중도 있고 실적도 좋은 대형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IT와 자동차가 다른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종목이 시장의 메인에서 빠질까요?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키면서 이익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쪽이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둘은 여전히 메인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가장 늦게 팔아야 되는 종목은 지난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IT와 자동차다라는 점. 만약에 IT와 자동차가 본격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지수도 본격적인 가격 조정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종목은 그동안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은 조금 뒤로 치워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자동차 쪽에서는 강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 타이어 같은 종목군들 여전히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신고가 나타났다가 조금 밀렸던 뭐 한라비스통 공조 같은 종목군들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관심권 안에 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순위를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소재, 산업재 얘기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이들 종목군들도 뭐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고요. 8월 한 달만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이들 종목의 수익률이 지수보다도 더 좋았는데요. 그렇지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뭐 그렇게 좋은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조선업종 최근에 성과가 올라가고 있죠. 이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는 것이고요. 역시 핵심은 삼성중공업보다는 현대중공업이 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돌아가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여전히 삼성중공업보다는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단기적인 탄력은 또 벌크선 중고 성과가 오르면서 현대미포조선으로 붙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도 좋지만 현대중공업이 중심이다라는 점은 잊지 마시고 일종의 기대 종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대출이 조금 늘면서 개선되고 있는 은행업종 정도가 시장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상에선 외국인들이 빠지지 않는 한 그리고 달러가 급격한 강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또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선진국 증시가 아주 큰 폭의 강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외국인 매수와 함께 우리 시장의 느린 우상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이슈와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확인해 봤고요. 또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투자 전략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확인하고 되짚어 나가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순간에서는 전자, 즉 예측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뒤늦게 움직이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살까 이것을 예측해서 미리 움직이기보단 외국인들의 시각이 정말 변한다면 적어도 2, 3일 정도 확인을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